노사가 선택한 공안은 무문관 제14칙의 남천참묘였다. 이 공안은 벽암록에도 제63칙 남천참묘와 제64칙 조주두대초해로 기록되어 전해지며 예로부터 난해하기로 유명한 공안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의 지주 남천산에 보원선사라는 명승이 있었다. 산 이름을 따 남천화상이라 불렸던 그가 있던 절에 어느 날 한 마리 새끼 고양이가 나타났다. 신기한 마음에 중들이 고양이를 잡았고 이내 동서법당 사이에서 고양이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서로 그 고양이를 자신들 법당의 애완동물로 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본 남천화상은 고양이의 목에 낫을 대며 말했다. 너희가 내 뜻을 알면 이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모르면 베겠다. 그러나 누구도 답하지 못했고 결국 남천화상은 고양이를 베어버렸다. 저녁이 되어 수제자인 조주가 돌아왔고 남천화상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그의 의견을 물었다. 조주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어 자신의 머리 위에 얹고는 물러났다. 이를 본 남천화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네가 낮에 있었더라면 고양이도 살았을 것을. 이 이야기는 난해하기로 유명하지만 노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남천화상이 고양이를 베어낸 것은 자아의 미망을 끊고 모든 분별과 망상을 베어냈다는 것이다. 대립과 집착을 벼랑 끝에서 끊어낸 그 칼을 살인도라 한다면 조주의 행위는 활인도라 할 수 있었다. 진흙에 묻혀 천대받는 신발을 머리 위에 얹어 무한한 관용을 실천하는, 즉 보살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다. 노사는 이를 설명하고 나서 일본의 패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강화를 마쳤다. 우리들은 마치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패전의 날에 왜 이 공안을 택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스르가와에게 의문을 표했다. 스르가와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알 수 없지. 수도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오늘 밤 강화의 특징은 전쟁에서 진 날인데도 전혀 패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지.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불행할 것도 없었지만 노사가 보여준 그 만족하고 행복한 듯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지에 대한 존경심이 절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지만 1년을 신세 지내면서도 나에게는 노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기지 않았다. 어머니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 야심이 싹튼 이후 17의 눈으로 나는 이따금씩 노사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노사는 공평하고 무사했다. 그러나 그 공평함은 내가 노사라 하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평함이었다. 흔히 선승에게서 볼 수 있는 해악도 그의 성격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보통은 비만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해악이 따르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노사는 여성 편력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여자와 어울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우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연분홍의 살집에 안겨있을 여자의 기분은 어떨지, 마치 끝없는 살덩이가 무덤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지. 선승에게도 육체가 있다는 것이 내게는 이상했다. 노사가 쾌락을 탐하는 것도 그 육체를 경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경멸한 육체가 영양을 마음껏 흡수한 나머지 기름진 상태로 그의 정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내겐 아이러니하게 보였다. 길들여진 가축처럼 온순하고 겸손한 육체가 화상의 정신에는 마치 첩과도 같은 모습으로 느껴졌다. 패전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밝혀야 할 것 같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었다. 결코 해방이 아니었다. 패전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일상 속에 녹아든 불교적인 시간의 복기에
지나지 않았다. 패전 다음 날부터 절의 일과는 다시 평소처럼 반복되었다. 개정, 조과, 죽좌, 장무, 죄좌, 약석, 개욕, 쾌침. 그리고 노사는 암거래 쌀을 사는 것을 엄금했다. 신도들의 기부로 들어온 쌀이나 부사가 기부받았다고 속이고 사들인 얼마 되지 않는 쌀은 늘 흰죽 한 공기 선에서 끝이 났다. 낮이나 저녁이나 흰죽과 고구마로만 연명하던 우리는 늘 배가 고팠다. 찌르가와는 도쿄 집에서 가끔 간식을 부쳐오게 했고 밤이 깊어지면 내 머릿맡에 와서 함께 나눠 먹었다. 그때 하늘에는 번개가 간간히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토록 부유한 가정과 자애로운 부모님이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이것도 수도니까 어쩔 수 없지. 결국엔 나도 아버지의 절을 이어받아야 하니까. 나는 그에게 이제부터는 상상도 못할 새로운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쯔루가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종전 사흘째 되던 날 공장을 지휘하던 장교가 트럭에 물자를 가득 실어 자기 집으로 가져가던 일이 떠올랐다. 그 장교는 이제부터 암거래 상인이 될 것이라고 공근연히 말하고 다녔다. 그의 대담하고 잔인한 눈빛을 보며 나는 그가 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목에 두른 하얀 명주 스카프를 나부끼며 훔친 물자를 잔뜩 실어 등에 짊어지고 떠날 것이다. 저 멀리서 종소리처럼 물려 퍼지는 무질서한 미래가 그를 부르고 있는 듯 했다. 그런 세상과 나는 거리가 멀었다. 돈도 자유도 해방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라는 말을 할 때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17살의 나는 이미 하나의 결의가 굳어져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생활과 행동으로 악을 맛본다면 나는 내 내면의 악에 더욱 깊이 빠져버리리라. 내가 생각하는 악이란 언젠가 노사를 교묘히 설득해 금각을 내 손에 넣으려는 생각에 불과했다.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꿈이라면 노사를 독살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을 쭈르가와에게 털어놓자 그는 자신은 그러한 야심 따윈 일말도 없다고 말했다. 넌 장래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불안도 희망도 없니? 하고 내가 물었다. 없어. 아무것도. 가져봐야 뭘 하겠니? 찌르가와의 대답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체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번개가 그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며 가장 섬세한 부분, 가늘고 길며 매끈한 그의 눈썹을 비추었다. 눈썹가에는 면도 자국이 약간 파랗게 보였고 나는 그 자국을 보고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이 소녀는 나와는 다르게 삶의 순수한 끝에서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미래는 아직 감춰져 있지만 언젠가 그 미래의 심지가 차가운 기름 속에서 드러나리라. 그날 밤 쯔르가와가 방으로 돌아간 뒤 나는 무더위로 인해 잠들지 못했다. 게다가 자위행위 습관을 거부하려는 생각이 들어 잠을 이루기가 더 어려웠다. 때때로 몽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명확한 욕망의 영상이 아니라 검은 개가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모습처럼 흐릿한 환상이었다. 나는 지옥 같은 환상에 휩싸이며 자위행위를 했다. 우이코의 가슴과 허벅지가 나타났고 나는 작고 흉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느낌이었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서원 뒤로 몰래 빠져나왔다. 록구 온사의 뒤쪽에 새끼가 정자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후도오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떨기나무로 덮여 있어 밤에도 눈 감고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정상에 오르면 교토 시내와 멀리 보이는 에이산, 다이몬 지산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놀란 새들이 날개짓하는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산을 오르는 시간이 나를 빠르게 진정시켜 주었다.
정상에 오르자 신선한 밤바람이 땀으로 젖은 몸을 감싸 주었다. 교토 시내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경이로웠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등화간제가 풀린 뒤 전후 처음으로 밤에 이곳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장면은 거의 기적 같았다. 불빛은 거대한 입체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빛들이 평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건물처럼 보였다. 그 건물은 수많은 각을 세우고 날개를 펴서 밤의 한가운데로 버티고 선 성처럼 보였다. 에이산 기슭까지 이어지는 이 불빛의 바다, 그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속세구나, 나는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사악한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다. 많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곧 다가올 쾌락의 냄새를 맡고 있을 것이다. 이 수많은 불빛이 모두 사악한 빛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위로를 느꼈다. 바라건대 내 내면의 사악함도 무수히 번식하여 이 불빛 하나하나와 조화하기를. 그리고 내 마음의 어둠이 이 밤의 어둠과 같아지기를. 전후 금각을 찾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났다. 노사는 시청과 협의하여 입장료를 물가에 맞춰 인상하는 데 성공했다. 이전에 방문객들은 군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온 검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점령군이 도착하자 도시의 속된 풍습이 금각 주변에 넘쳐나기 시작했다. 신불에게 차를 올리는 풍습도 되살아났고 여자들은 여기저기 감춰두었던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금각을 찾았다. 그들 눈에 비친 우리 승복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고 마치 우리가 승려의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외국 관광객들은 진기한 전통을 구경하듯 즐거워했다. 특히 미군들은 내 승복 소매를 끌어당기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때로는 돈을 내고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하며 승복을 빌려 입겠다고 조르기도 했다. 그럴 때면 쯔르가와와 내가 서투른 영어로 그들을 안내해야 했다. 전후 첫 겨울이 찾아왔다. 금요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토요일까지 계속되었다. 학교에서도 하루빨리 조퇴하고 금각에 눈 덮인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설레었다. 오후가 되어도 눈은 계속 내렸다. 나는 고무장화를 신고 어깨에 가방을 걸친 채 참관로에서 연못가로 나왔다. 눈은 쉼없이 내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처럼 나는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다. 눈송이가 내 입 안에서 녹아 들어갔다. 그 순간 구교오초의 봉황의 입을 떠올렸다. 그 금빛의 기이한 새의 뜨거운 입과 내 입으로 들어오는 눈송이가 마치 닮은 듯했다. 눈은 우리에게 소년 같은 설렘을 주고 나도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겨우 18에 불과했다. 눈에 덮인 금각은 그야말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벽이 없는 건물은 날아드는 눈송이를 그대로 맞으며 가느다란 기둥을 가지런히 세운 채 상쾌한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구교 5초의 창문은 눈 오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싸락눈이 구교 5초의 작은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다가 낡은 금박에 닿아 작은 금빛 이슬이 맺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금각은 이 눈 덕에 그저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내 마음속도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마치 음악에 젖은 듯 마음이 순수하게 되돌아가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안내인이 나를 부르러 왔다. 개장 시간 전인데 외국 군인이 구경을 나온 것이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나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생각해보니 이상하게도 나는 쭈루가보다도 영어를 더 잘했고 영어로 말할 때에는 말도 더듬지 않았다. 현관 앞에는 지프가 서 있었고 몹시 취한 미군이
현관 기둥에 기댄 채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 웃었다. 앞마당의 눈은 너무도 눈부셨다. 그 눈부심을 배경으로 그는 흰 입김과 위스키 냄새를 내뿜으며 나를 마주했다. 이처럼 거대한 인간이 품고 있는 감정의 무게를 상상하는 것은 늘 나를 불안하게 했다. 반항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개장 전이지만 특별히 안내해 주겠다며 입장료와 안내료를 받았다. 거구의 취객은 의외로 점잖게 돈을 건넸다. 그러고는 차 안을 향해 손짓하며 누군가를 불렀다. 눈이 부셔서 어두운 차 안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흰 물체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마치 토끼 같은 움직임이었다. 지프차의 발판 위로 하이힐을 신은 가느다란 다리가 나타났다. 맨발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의 모습에 나는 놀랐다. 그녀는 외국 군인을 상대로 하는 창녀인 듯 새빨간 외투와 같은 색으로 칠한 손톱과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투 앞자락에 젖혀질 때 때가 탄 잠옷이 드러났다. 그녀 역시 몹시 취해 있었고 눈은 개슴츠레 풀려 있었다. 남자의 단정한 군복과 대비되는 여자의 복장은 잠옷에 목도리와 외투 차림이었다. 눈 반사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무척 창백했다. 혈색이라곤 전혀 없는 피부에 붉은 연지의 색만이 무기질처럼 떠올라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여자는 콧등에 잔주름을 지으며 피곤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다가 곧 축 처져 버렸다. 이내 그녀는 죄를 지아크로 발음하며 남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지아크! Too cold! Too cold!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하게 눈 위를 흘러갔으나 남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런 부류의 여자를 아름답다고 느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우이코와 닮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이코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린 초상처럼 보였다. 그녀의 기억을 거부하면서 형성된 이미지 속에는 신선하고 반항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처음 배웠던 순수하고 깨끗한 미적 감각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능적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쨌든 저 여자나 우이코나 내 모습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는 건 같았다. 절의 인원들이 미리 참관로에 눈을 쓸어 놓은 덕분에 나는 그 길을 걸으며 미군과 여자를 안내할 수 있었다. 미군은 연못 쪽으로 와서 시야가 탁 트이자 두 팔을 벌리며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고는 여자를 강하게 흔들어댔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외쳤다. 자크, too cold. 미군은 눈에 덮인 사철나무 잎사귀 사이로 보이는 붉은 열매를 가리키며 내게 물었다. 나는 사철나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거대한 체구와 달리 그에게 서정적인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뻔히 뜬 파란 눈에서 나는 묘한 잔인함을 느꼈다. 사람은 낯선 것을 볼 때 의뢰의 잔인함을 먼저 상상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의례적으로 하듯 금각을 안내했다. 미군은 몹시 취해 휘청거리며 여기저기 신발을 벗어던졌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영문 설명서를 꺼내 읽어주려 했으나 그가 갑자기 그것을 빼앗아 우스꽝스럽게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의 안내는 불필요해졌다. 그들과 떨어져 호스 의원의 난가에 기대어 찬란히 빛나는 연못을 바라보았다. 금각이 거기에 비쳐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은 소호세이 쪽으로 가서 말다툼을 시작했다. 여자가 억센 소리를 내뱉고 있었으나 그것이 영어인지 일본어인지는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계속 다투며 호스 의원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자가 미군의 얼굴에 따기를 날리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도망쳤다. 나는 그녀를 쫓아 참관로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여자를 따라잡았을 땐
이미 키 큰 미군이 그녀의 새빨간 외투 앞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미군 청년은 나를 흘기 쳐다보며 여자의 붉은 옷자락을 쥐고 있던 손을 서서히 놓았다. 여자는 눈 위로 벌렁 낮아빠졌고 새빨간 옷자락이 펼쳐지며 흰 허벅지가 눈 위에 드러났다. 여자는 일어나려 하지 않고 남자를 노려보았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몸을 굽혀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헤이! 미군이 소리쳤다. 돌아보니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영어로 말했다. 밟아! 밟아봐! 그의 파란 눈은 나를 향해 명령하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 뒤로는 눈이 쌓인 금각과 푸른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눈빛은 전혀 잔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나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며 다시 말했다. 밟아, 밟으라니까.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고무장화 신은 발을 들어 올리자 미군은 어깨를 두드렸다. 발이 떨어져 나가고 나는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여자의 배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신음했다. 더 밟아, 더. 나는 다시 밟았다. 처음의 위화감은 이내 쾌감으로 바뀌었다. 아, 이게 여자의 배구나. 이게 여자의 가슴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타인의 몸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응답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이젠 됐어. 미군은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여자의 몸을 예의 바르게 일으켜 세우며 눈과 흙을 털어주었다. 나는 그가 앞장서 걸으며 여자를 부축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자는 끝끝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찌푸차 앞에 이르러 미군은 그녀를 먼저 태웠고 이내 근엄한 표정으로 나에게 땡큐 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가 돈을 건네려 하자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지프차에서 미군 담배 2보루를 꺼내 내 겨드랑이 밑으로 밀어 넣었다. 현관 앞에 서서 눈 덮인 길 위로 지프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프차가 사라질 때까지 내 몸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우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나는 위선에 찬 기쁨을 가장하며 노사에게 담배를 드릴 궁리를 떠올렸다. 담배를 받게 된 경위는 굳이 고백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단지 명령을 강요받아 그런 일을 했을 뿐이다. 만약 반항했다가 봉변이라도 당했으면 어쩔 뻔했는가. 대사원에 노사방으로 갔다. 부사가 노사의 머리를 면도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마루 끝에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노사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종이를 받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받고 있었다. 면도할수록 그의 머리 윤곽이 또렷해졌다. 다 밀자 부사가 뜨거운 손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감쌌다. 손수건을 벗겼을 때 갓 삶은 달걀처럼 매끈한 머리가 드러났다. 나는 그제서야 찾아온 뜻을 전하고 양담배 2보루를 바쳤다. 허, 수고했군 그래. 노사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말했다. 그러고는 담배를 사무적으로 책상 위에 서류들과 함께 올려놓았다. 부사가 노사의 어깨를 안마하기 시작했다. 노사는 눈을 감았다. 나는 물러나야 했다. 내 안에서 불만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악행으로 받은 담배. 그 담배를 아무것도 모른 채 받는 노사. 노사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를 경멸할 이유를 찾았다. 물러나려는데 노사가 나를 불러 세웠다. 너를 졸업하는 대로 오타니 대학으로 보내려고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걱정하실 테니 열심히 공부하거라. 노사가 말했다. 이 소식은 부사의 입을 통해 절 전체에 퍼졌다.
노사로부터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촉망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예전 도제들은 대학에 보내달라 주지의 방을 찾아가 안마를 수없이 해야 겨우 뜻을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집에서 지원을 받아 오타니 대학에 가기로 했던 쭈루가와는 반가워하며 나의 어깨를 두드렸고, 반면 노사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다른 도제들은 그 후로 나와 말조차 섞지 않게 되었다. 1947년 봄, 내가 드디어 오타니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일이 노사의 변함없는 자애와 동료들의 선망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진학에는 떠올리기도 꺼려지는 일들이 있었다. 노사가 내게 대학 진학을 허락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대학 진학 허락을 받지 못한 다른 도제가 무척이나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평소에 나와 말도 섞지 않던 인간이었다. 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부사까지도 겉으론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달랐다. 그날 밤 나는 쯔르가와의 방을 찾아가 절 사람들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말했다. 쯔르가와는 처음엔 나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끝내 괴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그 자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날 보며 웃던 도제의 이름을 대며 덧붙였다. 그 자식이 말하길 너 없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그쳐 물었다. 쯔르가와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맹세하게 한 뒤 내 안색을 살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 새빨간 외투를 입은 외국인 상대의 창녀가 저를 찾아와 주지와의 면담을 청했다고 한다. 부사가 대신 현관으로 나가자 여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귀엽고 주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다. 마침 노사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현관으로 나왔다. 여자는 일주일 전 눈 내리던 날 미군과 함께 금각에 왔을 때 절의 어린 중이 외국 군인에게 아부하며 자신을 넘어뜨리더니 마구 배를 밟았다고 했다. 그 일로 그날 밤 유산했으니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절의 비행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노사는 말없이 돈을 건네주고 여자를 돌려보냈다. 그날 안내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비행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는 이 일을 나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절의 사람들은 이미 부사에게서 그 소문을 듣고 내 비행임을 의심하고 있었다. 쯔르가와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나의 손을 잡았다. 그 투명한 눈초리가 나를 꿰뚫었고 그 소년다운 순수한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두드렸다. 정말 네가 그런 짓을 했니? 나는 내 어두운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다. 쯔르가와가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는 그것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왜 쯔르가와는 나에게 그걸 물었을까? 우정 때문일까? 그가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역할을 내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 나를 추궁함으로써 그가 내 깊은 곳에서 나를 배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나는 종종 쭈루가와를 나의 양화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만약 그가 그의 역할을 충실했다면 절대 나를 추궁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나의 어두운 감정을 밝은 감정으로 번역했어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거짓말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거짓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가진 고유의 방식, 모든 그늘을 양지로, 밤을 낮으로, 달빛을 햇빛으로, 밤의 이끼를 한낮에 빛나는 푸른 잎사귀로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으로 나를 이해하려 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참회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만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어두운 감정은 힘을 얻고 말았다.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불기 없는 절의 깊은 밤, 무릎을 시리게 하는 추위, 굵고 낡은 기둥들이 낮게 속삭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내 몸이 떨리는 이유는 분명 추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 처음으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다는 쾌감 또한 내 잠옷 차림의 무릎을 떨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럼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였군. 지 얘기를. 부사까지도 그 말을 믿던데. 쯔루가와의 정의감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는 내일 당장 노사를 찾아가 이 일을 해명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면도로 깎아낸 노사의 민머리가 떠올랐다. 복숭아빛에 무사태평한 볼도 함께 떠오르며 이상하게도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 쯔르가와의 정의감이 동작을 취하기 전에 그 마음을 흙 속에 묻어버릴 필요가 있었다. 노사가 설마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을까? 글쎄, 쯔르가와는 약간 당황한 듯 말을 흐렸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뒤에서 험담을 하든 뭘 하든 노사만큼은 모든 걸 깊이 헤아려 보시니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쭈루가와에게 그가 해명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노사가 나의 무고함을 알고 있기에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인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말을 하는 동안 내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기쁨이 싹트기 시작했다. 기쁨에 불을 당긴 것은 목격자가 없다. 증인도 없다. 는 사실이리라. 사실 나는 노사가 나의 무고함을 진정 믿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두 보루의 양담배를 내게서 받아갈 때 노사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불문에 붙인 이유는 어쩌면 내가 자발적으로 참회하기를 은근히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대학 진학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이를 나의 참회와 교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참회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나에 대한 벌로서 진학을 보류하고 반대로 내가 회개하면 새삼스럽게 은혜를 베풀듯 대학 진학을 허락할 생각일 수도 있다. 가장 큰 함정은 노사가 부사에게 이 일을 나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한 점에 있다. 내가 진정 무고하다면 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비행을 저질렀다면, 그리고 약간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무고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침묵의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노사는 바로 이 함정 속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에 다다르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물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여자를 밟지 않았다면 미군은 총을 꺼내 나를 위협했을지도 모르지 않나. 점령군에게 반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나는 강제로 그 일을 해야 했던 거다. 그러나 장화 밑으로 느껴졌던 여자의 배, 교태를 띈 듯한 그 탄력, 그 신음, 눌린 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감각,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으로 번개처럼 스며들던 은밀한 쾌감, 그런 것까지 내가 강요당해서 느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그 달콤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노사는 내가 느꼈던 그 감미로운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지냈다.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참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음에도 안도감 같은 것은 느낄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순간에는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행위, 여자를 밟았던 그 일이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여자가 유산했다는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행위는 사금처럼 내 기억 속에 가라앉아 언제까지나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다. 악의 번뜩임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악이라도 악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의식이 어느새 나의 가슴 깊은 곳에 훈장처럼 걸려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오따니 대학 시험을 치를 때까지도 노사의 의중을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노사는 한 번도 진학 약속을 번복할 듯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험 준비를 독려하는 말도 없었다. 나는 어느 쪽이든 노사의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그는 심술궂게도 침묵을 지키며 긴 시간 동안 나를 고문했다. 나 역시 두려움에서인지 아니면 반항심에서인지 진학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다. 그동안 존경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던 노사의 모습은 점점 괴물처럼 거대해졌고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로까지 느껴지지 않았다. 기괴한 성체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늦가을의 일이었다. 오래된 신도의 장례식이 있어 노사는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아침 5시 반에 출발한다는 것을 전날 밤에 미리 알려주었고 부사가 노사와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고 부사가 노사를 살피는 동안 아침 독경을 서둘러 마쳐야 했다. 어둡고 싸늘한 부엌에서는 두레박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절 사람들은 서둘러 세수를 했다. 늦가을 새벽 어둠을 뚫고 뒷마당에서 닭 울음소리가 하얗게 퍼져나왔다. 우리는 법의 자락을 정돈하며 불단 앞으로 서둘러 갔다. 넓은 다다미 바닥은 냉기 속에서 싸늘한 한기를 머금고 있었다. 촛대의 불꽃이 흔들렸다. 우리는 3번 절을 올렸다. 서서 머리를 숙여 절하고 방울소리와 함께 앉아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하며 삼배를 했다. 아침 독경 때마다 합창하는 남자들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느껴졌다. 하루 중에서도 아침 독경의 목소리는 특히 힘이 있었는데 그 힘찬 목소리는 밤새 쌓였던 망념을 주위로 떨쳐버리며 성대에서 따스한 입김 토해내는 소리 같았다. 내 목소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다른 남자들처럼 거친 추악함을 흩뿌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가 죽을 먹는 시간을 끝내기도 전에 노사의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절 사람들은 현관 앞에 줄지어 서서 배웅하는 것이 예의였다. 아직 날은 밝지 않았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절문까지 이어지는 돌길은 별빛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고 거목인 가죽나무, 매화나무, 소나무의 그림자가 사방에 가득했다. 그림자는 서로 녹아들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구멍난 스웨터를 입고 있는 내 팔꿈치에 새벽 냉기가 스며들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진행된다. 우리가 묵묵히 머리를 숙이면 노사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지나쳐간다. 점점 노사와 부사의 개다 소리가 돌바닥 위에서 딸깍거리며 멀어져 간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는 것이 선가의 예의다. 큰 문 밖으로 2 사람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 순간 매우 중요한 말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지만 말더듬에 막혀 표현되지 않았다. 해방. 나는 해방되고 싶었다. 어머니가 언젠가 암시했던 주지의 후계가 되는 일은 물론 대학 진학의 꿈에서조차 해방되고 싶었다. 나를 무언의 힘으로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내게 용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백의 용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20해를 묵묵히 살아온 나로서도 그 정도의 가치는 알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나도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믿었다. 하지만 노사의 침묵에 맞서 끝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는 나는 과연 악은 가능한가? 라는 시험 중인지도 모른다. 노사의 흰 자락과 다비가 나무 그림자에 가려 보일락 말락하면서 새벽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자 나의 목구멍에서 솟구치는 힘은 더 이상 억제할 길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노사를 쫓아가 그의 소매를 붙잡고 눈 오던 날의 일을 전부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만약 고백해버리면 내 일생 최초의 작은 악마저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마침내 노사의 모습은 큰 문을 지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모두들 흩어지며 떠들썩하게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멍하니 서 있는 내 어깨를 스루가와가 툭 쳤다. 그제야 내 어깨는 스스로의 긍지를 되찾았다. 이러한 곡절 끝에 나는 오따니 대학에 진학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아니었다. 노사의 태도는 여전히 아무런 뜻을 드러내지 않았고 내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는지도 불투명했다.